하룻밤만에 읽는 한국사 최용범. 훈족이 한반도 출신이라고? 훈족이 한반도 출신이라 볼 수 있는 증거. 독일 ZDF-TV의 역사 다큐 시리즈 스핑크스 역사의 비밀을 책으로 엮은 역사의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온다. 서기 370년 게르만족 거주지역과 로마 제국을 침략해 유럽 남동부와 중부의 제국을 100년간 지배했던 그러나 멸망한 뒤로는 사라진 훈족이 한반도 출신일 거라는 것이다. 훈족은 진시황으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쌓게 했던 흉노족의 후예라는 설도 있는데 그것이 한반도 출신이라니 저자는 그 근거로 둘을 들고 있다. 하나는 경주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기다. 여기에는 흔치 않게도 말탄 사람의 뒤에 솥이 얹혀 있다. 이것은 훈족의 이동로에서만 발견된다. 또 다른 근거는 19세기 폴란드 서쪽 지방 슐레지엔에서 출토된 냄비다. 이 냄비의 가장자리에는 세공된 잎과 버섯 모양의 조각이 있다. 훈족 귀족 부인의 머리띠와 관에도 장식이 똑같은 게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머리 장식이 있다. 이 주장이 학계의 정설인 것이 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한국인은 어디에서 왔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살았나? 요서 만주 한반도에 한국인의 조상 출현. 약 500만 년 전 지구상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불리는 인류가 등장했다. 이들은 초보적 도구를 만들었고 자녀도 양육했다. 170만 년 전쯤 호모 에렉투스, 30만 년 전쯤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고 10만 년 전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왔다. 한반도의 인간이 최초로 살기 시작한 시기는 70만 년 전이다. 호모 에렉투스 종의 인간이다. 1972년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덕천인의 어금니 2개와 어깨뼈가 발견된 것이 최초였다. 그 외에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등에서 구석기인들의 생말상이 발견됐다. 이들이 한국인의 조상일까? 아니다. 고고학에서는 한국인의 원형이 갖춰진 시기를 1만 년 전에서 1만 5천 년 사이로 보고 있다. 대략 이 시점에서 한국인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요소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분포돼 살았다.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며 기틀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고인돌이 말해주는 것, 고인돌 왕국 한국.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이 1995년, 1997년에 유네스코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2000년 11월 우리가 생각 못한 유적이 또 등록되었다. 그것은 고창과 화순, 강화의 고인돌이다. 남한에만 3만 기 이상의 고인돌이 있다. 전 세계 고인돌 중 40% 이상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친숙한 고인돌이 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나? 그것은 고인돌이 남쪽에는 드물기 때문이다. 탁자 모양의 고인돌은 대체로 북방 계통의 것이자 초기의 것이다. 고인돌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학자들은 고인돌을 만들 때 필요한 인원수와 부작물을 통해 이를 추정한다. 10톤에서 100톤에 이르는 덮개 돌을 나르는 데는 1000여 명까지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동원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한다. 이 시기는 농경이 시작되고 청동무기로 무장해 정복 활동을
버리던 청동기 시대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 3000년 전인데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다. 의문이 든다. 한마을에서만 수백 개의 고인돌이 있고 전남 지방에도 16,000기가 있는데 그 고인돌들은 전부 당시 지배층인 부족장의 것이었을까? 그러기엔 너무 많다. 고인돌은 바로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 무덤 형태였다. 물론 10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거대 무덤은 족장의 것이 분명하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다. 고구려는 작은 나라의 하나였으나 능히 이를 막아냈으며 제 나라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군사를 경멸시켜 거의 다 없앴으니 이는 한 사람의 힘이었다. 삼국사기 열전 을지문덕 편에서 김부식이 평한 말이다. 수나라 장수 우문 중에 30만 5천의 대군을 몰살시킨 것이고 살아 돌아간 병사가 2,700이니 을지문덕의 전공은 대단했다. 그런데 김부식은 고구려를 궁벽한 작은 나라로 지칭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수와의 전쟁은 살수대첩뿐이었을까? 최근의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전쟁은 궁벽한 작은 나라 고구려의 결사항전이 아니라 동북아 강대국 고구려와 신흥통일제국 수나라의 16년간 4차례에 걸친 치열한 접전이었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다툰 두 강대국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중국이 자신을 세계 중심으로 보는 중화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은 알려져 있다. 고구려 역시 광개토 대왕 릉비에서 보듯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5, 16국 시대에 북경 근처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수나라와 전쟁하던 시기는 고구려는 한반도, 중국,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대의 상인들이 모여 무역하는 조양 땅까지 세력권에 넣으면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정세에서 먼저 공격을 개시한 쪽은 고구려였다. 598년 영양왕이 말갈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한 것이다. 수의 전략을 살펴보려는 파상 공격이었다. 문제는 즉각 육군과 수군 30만 병사로 응전했으나 성과 없이 퇴각했다고 한다. 살아남은 군사가 열에 한둘밖에 안 됐다. 이는 패전을 숨기려는 중국 측의 기록 누락일 가능성이 크다. 패전 뒤 수의 문제는 태자인 광에게 살해당했다. 즉위한 양제는 더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고구려를 공격했다. 612년. 살수대첩은 바로 2차 전쟁 중에 큰 전투였다. 113만 3,800명의 수나라 병사가 2차 전쟁을 개시했다. 그러나 수나라 군대는 요동성 전투에서도 수천명만이 살아 돌아가는 패배를 당했다. 그 뒤 수의 양제는 613년과 14년에도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성과 없이 퇴각해야 했다. 만적의 난. 고려 중기에 일어나 무신정변은 당시 신분 계급의 변동을 일으켜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했다. 중앙과 지방, 상층 계급, 하층 계급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결국 농민과 노예에 의한 반란까지 유발시켰다. 그중 가장 목적이 뚜렷했던 것이 만적의 난이다. 1198년 신종 1년 정월 최충원의 간호 만적은 개경의 북산에서 노비들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열변을 터뜨렸다. 장중부의 난 이후 고관대적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라고 시가 따로 있겠는가. 우리 노비들만이 뼈와 근육을 혹사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곤욕을 당하라는 법이 있겠는가. 최충원을 죽인 다음 각자
자기 주인을 죽이자. 그리고 노비 문서를 태워 나라의 천민을 없애게 하면 우리도 공경장상이 될 수 있다. 만적은 자주 만나던 미조이, 연복, 성복, 소삼, 효삼 등과 함께 거사를 꾀하고 주변의 공사 노비를 모아 봉기나를 잡았다. 그리고 정자가 새겨진 누런 종이 수천 장을 준비해 거사에 참여한 노비들에게 표식으로 주고자 했다. 장소는 흥국사였다. 흥국사에 모여 북을 치고 소리 지르며 대궐로 몰려가면 왕관과 관노들이 호응할 것이라 장담했다. 그런 다음 최충원을 비롯해 각자의 주인을 죽이고 문서를 불지를 작정이었다. 거사 당일 흥국사에는 적은 수의 노비만 있었다. 사이로 다시 보제사에 모여 거사하기로 하고 흩어졌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율학 박사 한충유의 노비 순정이 주인에게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충유는 최충원에게 이를 알렸다. 최충원은 만적을 포함한 주동자급 노비 100명을 죽였다. 노비들의 만인평등 인간해방을 향한 우리나라 최초의 천민해방운동은 허망하게 끝났다. 만적이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천민해방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주인인 무신들의 쿠데타 때문이다. 쿠데타에 가담한 천인들이 해방되고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만적은 보았던 것이다. 같은 천민이었던 이의민은 최고 권력자에 올랐다. 최충원도 자기의 상관인 의민을 죽이고 명종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감행해 권력을 획득했다. 최충원의 무신정변에는 노비들도 전투에 동원되었다. 만적 역시 이의민, 최충수 등과의 전투에 동원됐을 수도 있다. 만적의 나는 당시 동요하는 고려사회에서 민중항쟁의 한 흐름을 보여준 사건이다. 만적의 난을 전후해 수십 차례의 민중분기가 있었다. 다 실패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기반의 사회로 가는 추진력이 되었다. 세도가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간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로 조선시대 마지막 개혁을 단행한 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기세를 부리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굴종한 듯이 보이다가 갑자기 집권하여 법혈학 같은 개혁 조치를 취했다. 그가 젊은 시절 건달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당시에 안동 김씨 세도가의 위세를 보면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예로 철종이 즉위할 때 강력한 왕위 계승자로 꼽히던 완창군 이시인의 아들 이하전의 운명을 들 수 있다. 이하전은 후사 없이 죽은 혼종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안동 김씨의 농간으로 철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이하전은 왕족으로서 자긍심이 대단했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자연히 세도가 집안의 자제들과 부딪혔다. 이하전의 행동은 왕족과 세도가의 전횡의 염증을 느끼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정치적 의욕이 조금이라도 있는 왕족이라면 누구든 제거하기 바빴던 안동 김씨들이 이하전을 결국 1862년 영모죄에 몰아서 죽였다. 이에 비해 흥선군 이하응은 위장했다. 어려운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집을 전전하며 건달과 어울렸다. 파랗고 같은 짓으로 잡배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안동 김씨 일파에게 추파를 던졌다. 갑자기 철종이 죽자 흥선군과 조대비가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즉위시켰다.
그는 집권하던 해에 양전편고와 강목집요라는 책을 썼다. 전자는 관리의 임명과 과거 제도에 관한 책이고 후자는 통치의 도를 밝힌 중국 고전 자치통감 속강목의 축약본이었다. 집권했을 때의 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1864년에 집권해 1873년 실각할 때까지 10년간 대원군이 펴나갔던 개혁 정책은 백성의 지지를 받았다. 첫째, 서원 철폐다. 700개가 넘는 서원은 지방 유지들 자체적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금도 면제받았다. 돈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지역민들에게 나온 것이었다. 서원을 47개 남겨놓고 철폐했으니 백성들이 좋아했다. 두 번째, 무명 잡세를 폐지해 세금 거두는 것을 절제했다. 셋째, 양반에게도 세금을 징수해 부담을 지게 했다. 이런 개혁을 정광석화로 해내자 민중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개혁을 유지해 나갈 지지 세력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민심에 의거한 정치는 집권자의 과단성에 의존한다. 과감한 결단이 틀린 방향일 경우 제어할 힘이 없다. 1865년 시작해 72년까지 계속된 경복궁 중건공사가 그것이다. 중건을 위해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데다 농번기에도 20일 동안 서울 경기 일원의 백성 34만 명을 동원한 공사였으니 원성이 컸다. 민중의 기대를 저버린 조치였다. 땅백전 등 악화를 유통시켜 경제를 혼란하게 한 것도 나빴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숙적인 민비가 고개를 들었다. 최익현을 부추겨 10년간 실정을 해왔고 고종이 직접 정사를 맡아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게 했다. 이로써 대원군의 10년 정세는 몰락한다. 두 번의 짧은 재집권이 후에 있었지만 정책다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조선에서 세도 정치와 관료의 부패로 점철됐던 19세기는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영, 프랑스, 미국 등의 제국주의 열강은 정치 경제적 침탈을 자행했다. 중국은 1840년과 1856년에 영국과의 1, 2차 아편전쟁에서 패해 반식민지가 되고 있었다. 일본도 1854년 미국 페리함대의 시위에 굴복,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한 이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다. 이 속에서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조선 정부가 프랑스 신부 3명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1846년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세실이 군함 3척을 끌고 나타났다. 이듬해에도 프랑스 군함 2척이 조선으로 항해했으나 난파되었다. 1855년 무력을 동원해 조선을 식민지화해야 한다는 프랑스 게랑제독 보고서가 프랑스 해군성에 도착하기도 했다. 조선은 1866년 프랑스인 신부 9명과 천주교도 8,000명을 죽였는데 병인박해다. 프랑스는 그해 10월 11일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로 하여금 군함 7척, 대포 열문, 총 병력 2,800명을 동원해 강화도를 공격했다. 병인양요였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 방어군에 대패하고 퇴각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의 외 규장각에 있던 고소 345건과 정부 재정용으로 비축한 은금괴 180상자를 약탈하고 살인방화, 파괴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약탈에 간 고소는 거의 150년이 지난 뒤에야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었다. 미국이 또 나섰다. 1871년 5월 5척의 군함과 대포 85문, 병력 1200명을 동원한 신미양요. 19세기 미국의 해외 침략 중 최대 규모다. 이들은 1866년 7월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삼았다.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이 평양에 상륙해 약탈을 자행하자 격분한 주민들이 평양 감령의 군사들과 배를 불태우고 전원을 살해한 사건이다. 로저스가 이끄는 미국의 아시아 함대는 문책과 보상, 불평등, 항해 통상조약을 요구하며 공격했다.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군이 결상전을 벌여 미군 함을 퇴각시켰다. 그러나 패배였다. 미군은 3명이 죽었을 뿐이고 조선 측 사망자는 350이었다. 강화도 조약 1873년 명성황후 일파가 정권을 잡았다.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 체계를 갖춘 일본은 열강의 일원으로 끼이고자 조선을 첫 번째 침략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의 무사 세력은 정한론을 내세워 조선 침략을 추진했지만 다급한 국내 사정 때문에 실행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도태된 무사 계급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서구와 불평등 조약으로 입은 피해를 상쇄시키고자 침략을 노렸다. 1875년 8월 일본 군함 운요호가 주로 측량을 이유로 강화도 근처에 예고 없이 접근했다. 이에 조선군은 포격을 가하고 양측 간에는 포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조선 측이 공격했다 하며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에 군함 3척을 파견해 함포 사격을 했다. 12월 군함 6척을 몰고 온 일본 측 정권 대사 구로다는 조선의 운요 사건의 책임을 묻고 조약을 강요했다. 조선에 와있던 청나라 사신의 권유로 개항을 선택했다. 이듬해 1876년 조일 수호조약,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다. 일본은 조선의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일본에 와있던 영미, 프 공사들의 협조를 끌어낸 상태였다. 미국 공사 빙햄은 페리의 일본 원정 소사라는 책까지 주어 일본을 강제로 개국시킨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게 했다.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천병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약이었다. 일본인은 이 조약에 의거해 부산, 원산, 인천 등지의 개항장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 장사했다. 일본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고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됐다. 또 일본 해군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고 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사적 침략을 가능하게 했다. 조선은 쌀, 콩 등 농산물을 수출하고 영국산 면제품과 지배층의 사치품으로 쓰일 공산품을 수입하게 되었다. 쌀 수출로 인해 쌀값이 올라 평민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국내 수공업자들도 타격을 받았다. 이모군란 1882년 7월 23일 무위영과 장어영의 구식 군인들은 13개월이나 밀린 급료를
한 달치나마 밖에 뛰었다. 기아 직전의 생활에 희망이 보일 듯했다. 그러나 나온 쌀을 보자 화가 났다. 양이 적었고 썩은 쌀에 모래와 돌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군인들에게 줄 쌀을 병조판서이자 선해청 당상인 민겸호가 착복했고 그 밑에 말단 관리도 챙긴 결과였다. 병조판서 민겸호는 난투를 주도한 군인 몇을 체포하여 처형할 것을 명했다. 이런 조치에 군인들은 민겸호의 집에 쳐들어가 파괴하고 포도청 의금부를 습격해 동료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민씨 일족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중신의 집을 습격해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창덕궁에 진입해 원안의 표적인 민비를 찾아 이곳저곳 파괴했다. 군인들의 반란에 민중이 합류한 것은 악정의 원흉을 민비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비를 중심으로 한 일족은 권력을 장악한 지 9년 만에 나라를 거덜내고 있었다. 군인들이 봉급을 13개월치를 못 받은 것 이상으로 조정의 문무백관은 5년 이상 봉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럼에도 민비는 2살배기 아들을 세자에 책봉하기 위해 청나라의 실권자 서태후와 리용장에게 뇌물로 수백만 금을 바치고 미신숭배에 빠져 수천만 양의 재물을 점쟁이 무당에게 안겨다 주는 등 낭비를 일삼았다. 준비 없는 개항으로 조선 민중의 삶은 피폐해졌다. 조선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80%는 쌀이었다. 쌀값이 폭등했다. 일본에서 수입된 면화와 잡화로 조선의 목화 농업과 수공업은 망했다. 전통적 산업 기반이 사라져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속출했다. 민비는 이런 난의 와중에 수의부장 홍계훈의 도움으로 장후원으로 피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사라진 민비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쥐었다. 고종이 사태 수습을 위해 대원군을 입궐시키고 모든 정사를 시행하게 했다. 대원군은 별기군을 폐지하고 90군대인 5군영을 부활시켰다. 유배간 척사파도 석방시켰다. 대원군은 피폐해진 국정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청일양국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모군란의 발발과 함께 청일양국은 민감했다. 그와 동시에 민비는 고종에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천국의 출병과 대원군의 제거를 요청했다. 이에 고종은 천진에 머물고 있던 김윤식과 어윤중에게 청측에 출병을 요청하도록 했다. 청국은 재빨리 세척의 군함과 3천의 병력을 급파했다. 오장경과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군은 서울에 주둔하고는 대원군을 납치하여 천진으로 보냈다. 대원군은 집권 33일 만에 또 쫓겨난 것이다. 청국은 이모군란의 수습 과정에서 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했다.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것을 명기하는 조약이었다. 이에 따라 청은 독일인 밀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세우는 등 조선 내정에 관여했다. 또 청국 군대를 지휘하는 위안스카이는 조선에 10년 머물며 조선 정부에 힘을 발휘한다. 이모군란 때 귀국했던 일본 공사 하나부사 역시 일본 군대를 호위받으며 조선으로 돌아왔다. 군란 때 피살된 일본인에 대한 의문금과 일본군 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일본군을 공사관에 주둔시킨다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청일 양국은 모두 군사 대결을 피했기 때문에
양국의 군대를 동시에 조선에 주둔시켰다. 이후 10년간 청과 일본은 암투를 벌여나갔다. 민비는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 동학의 창씨 최지우는 몰락 양반의 외아들이었다. 1824년 아버지 최옥이 63세의 과부 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한씨는 본처가 아니었다. 서자였다. 조선이 다 망해가는 시점에도 서자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었다. 그는 돌을 닦았고 1860년 음력 4월 15일 득도한다. 치정을 드리고 정신 집중을 하는 중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 부르는데 너를 택하여 신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다. 라고 하면서 동학의 원리를 가르쳤다. 동학은 서양의 도인 서학, 천주교와 대비해 동국의 도라는 뜻이다. 최재우가 30년에 걸쳐 공부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의 핵심을 흡수하고 여기에 음양, 오행, 역학, 풍수, 지리설 등 동양의 다양한 사상이 집약되었다. 천주교 사상까지 포용했다. 인내천으로 집약되는 동양의 사상은 휴머니즘을 지향했다. 신분과 계급, 남녀의 차별 없이 자신도 신이라는 동학의 메시지는 민중에게 혁명적이었다. 최재우는 1861년부터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퍼지자 선비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6개월 만에 3,000명이 제자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경주, 대구, 단양 등 경상도와 강원도 각지에 접소를 설치하고 책임자인 접주를 두어 확장했다. 정부는 동학의 확장의 위협을 느끼고 1863년 1월 최재우를 체포해 3월에 죽였다. 그러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에 의해 포교는 지속되었다. 최시영은 숨어다니며 포교를 했지만 교세 확장으로 평야 지대와 도시에서 포교가 이루어졌다.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교세가 뻗쳤다. 1890년에 이르러서는 교세가 엄청났다. 교도들은 동학을 합법화시키고자 했다. 불법 사교 집단으로 규정돼 죽은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벌였다. 1893년 봄 전라도 금구 원평과 충청도 보은에서 대규모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척회양이란 반외세 가치를 내걸기까지 했다. 4만 명이 모인 집회였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했던 교도들 중 많은 사람이 산과 바다 쪽으로 가서 새로운 항쟁을 모색했다. 금구와 보은에서의 집회는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판도를 바꾸어 놓았던 동학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전봉준 최대 민주혁명인 동학혁명은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민중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조병갑은 재임운동을 벌여 다시 고부군수를 맡게 되었다. 고부지방 동학 접주를 맡고 있던 전봉준이 1894년 1월 봉기를 일으켜 고부 관할을 점령했다. 고부 관할을 점령한 뒤 전봉준 부대는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쌀을 나눠주었다. 고부 봉기에서 성공한 뒤 무장 접주 손화중, 태인 접주, 김계남 등
각 지역 동학 지도자들과 연합해 3월 20일 제폭구민, 보구간민의 기치 아래 군사를 일으켰다.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서울로 들어가 권귀를 멸한다.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농민군은 4대 강령을 내걸었다. 동학군은 정읍, 고창, 무장 등에서 연승을 거둔 데 이어 중앙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장위영군을 장성에서 격파하고 전주성에 입성했다. 감령을 접수한 것은 민주혁명 최대의 성과이다. 전주성이 점령되자 민씨정권은 청에 원병을 요청했다. 청은 5월 5일 군대를 상륙시켰다. 일본은 5월 6일 상륙했다. 농민군은 정부가 피정개혁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었다. 노비제도 폐지, 미국의 일본 유출 금지, 토지의 균등 소유, 일본과 통교 금지, 삼정개혁 등 반봉건 반외세적 개혁책이었다. 일종의 휴전 기간 동안 농민군은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해 농민 통치를 이루어냈다. 집강소는 노비 문서와 토지 문서를 불태웠고 고려대도 탕감했다. 양반의 재산을 몰수해 분배하기도 했다. 청군과 일본군은 조선 땅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다. 조선 정부가 군대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해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 내각을 수립했다. 청이 이에 반발하며 전쟁이 일어났다. 청일전쟁이다. 1894년. 이 전쟁은 8월 17일에 평양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의 승리로 끝난다. 외세가 남의 나라에 와 전쟁을 벌이고 일본이 내정 간섭을 하자 농민군이 다시 일어났다. 9월 12일에 2차 봉기다. 전라도 일대에 남접만 참여했던 1차 봉기와 달리 동학의 중앙교단을 이끌던 북접도 참여한 농민군은 20만을 헤아렸다. 논산 일대에 집결한 농민군은 서울로 가는 길목인 공주성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였다. 11월 9일 사흘간 농민군은 일본군, 관군, 민보군과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병력의 반 이상이 죽었다. 흩어진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등 농민군 지도자도 모두 죽었다. 동학전쟁은 패배를 당했지만 역사적 의미는 위대하다. 조선 후기 이래 농민 항쟁의 총결산이자 반외세의 기치를 내건 운동이었다. 동학전쟁으로 인해 지배층은 봉건적 지배체제에 대한 개혁 조치를 취했다. 가보개혁안에는 신분타파, 수취제도 개선 등이 조금이나마 담기게 되었다. 또 동학농민전쟁의 반외세 반봉건의 이념과 정신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자신감을 넣었다. 을미의병. 을미의병은 양반 의병장의 지휘하에 농민, 포수 등이 참가하고 청주 남양의 군수와 해주 감령의 군대까지 투쟁에 참여했던 의병투쟁이다. 일병들은 일본군과 일본 거류민을 공격했고 일본군의 교통통신망을 차단했다. 유인석 부대가 1896년 2월부터 3월까지 충주 전투를 벌였다. 유인석 부대는 한 달간 충주성을 점령했고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4월 말 잦아들었다. 일본군과 정부군의
군사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반 지도층의 이념적 계급적 한계 때문이었다. 유인석은 자신의 부대에 동학 농민군 출신의 신처사란 인물이 참가함을 알고 그를 반역도라하여 참소하는 행태를 보였다. 도충주성 전투에서 선봉장을 맡아 공을 세운 평민 김백선이 양반 의병장 안승우에게 작전 불이행의 책임을 추구하자 평민이 불경스럽다며 처형했다. 2차 의병투쟁은 병호 의병이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침탈당한 것에 분노해 이듬해인 1906년에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해 6월부터 전국 60여 개 군에 의병이 일어났다. 을미 의병 이후 소규모 활동으로 활동했던 활빈당이란 농민 무장대가 합류했다. 대백센 호랑이,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도 있었다. 전 참판 민종식이 이끄는 1000여 명의 의병부대가 홍성을 점령했다. 동해안 일대에서 3000명의 신돌석 부대가 유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돌석 부대는 일본 헌병 분파소, 군청, 세무소, 철도, 교량을 공격해 타격을 입혔다. 최익현 부대는 정부군과 대치하자 군대를 해산했다.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 고종태 위, 정미 7조약, 군대 해산 등의 사건을 계기로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산된 조선군 8,800명 중 5,000명에 이르는 병사가 의병으로 합류해 의병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신돌석, 홍범도 등 평민 의병장 활동도 본격화됐다. 전국 의병장 255명 중 평민 출신이 191명이다. 평민 의병대는 신분보다 능력을 우선시한 조직 편제와 유격전을 위주로 한 전술을 구사해 타격을 가했다. 의병대는 지역 간 연합전선을 이루기도 하고 대규모 부대를 구축한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1907년 말 전국 13도 1만 명의 의병은 유림의 대표격인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창의군은 서울 인근까지 접근하다가 허위의 부대가 실패하고 부친상을 당한 이인영이 귀향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다. 서울 진공작전 실패 이후 의병투쟁은 매복, 기습, 분산을 위주로 한 유격전으로 바뀌었다. 1909년 9월부터 2개월에 걸친 일제의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호남 일대 의병이 타격을 입으며 정미의병은 소멸되었다. 안일합병 뒤 상당수의 의병은 만주와 연해주 일대로 근거지를 옮겨 독립군으로 발전했다. 홍범도,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다. 1920년을 전후의 만주에는 많은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서일과 김자진이 중심적이었던 북로군정서, 그 외에 서로군정서, 광안단, 대한독립의용단, 광북단 등 최소 50개 이상이 있었다. 1919년 3월부터 1920년 말까지 만주와 국내에서 독립군은 주재소, 면사무소, 영림소 등을 파괴하고 일본군과 교전했다.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이 강했다. 구한말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뛰어난 전과를 올렸던 홍범도는 합병 직후 거느리던 의병을 이끌고 만주로 가서 투쟁을 했다. 1919년 8월 갑산과 해산진을 공격한 최초의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는 등
대규모 진공작전으로서 3.1운동에서 나타났던 비폭력 투쟁을 극복했다. 일제는 계속되는 진공작전에 시달리자 1920년 6월부터 섬멸작전에 나섰다. 1920년 6월 일제는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군무도독부군 등 3개 독립군이 주둔하는 봉오동을 일개대대 병력으로 공격했다. 이에 홍범도는 높은 봉우리 2개가 연이어 있는 봉오동의 지형을 이용해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을 공격해 괴멸시켰다. 일본군은 600명이 죽었다. 독립군은 전사 4명을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봉오동 전투에서 대피한 일본은 본격적 독립군 소탕을 위해 훈춘 사건을 조작해 중국으로 부대를 난입시켰다. 훈춘 사건은 1920년 10월 일제가 마적단을 매수해 일본 영사관을 방화시킨 뒤 이를 독립군 행위로 몰아붙여 월경 출병의 구실을 만든 사건이다. 일제는 10월 7일 1만 5천의 대병력을 동원해 삼도구 지역으로 왔다. 이 지역 주력 부대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다. 북로군정서는 1000여 명의 러시아에서 수입한 무기를 구비하던 부대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6개 독립군 부대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삼도구 청산리에서 공격하는 일본군을 맞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10차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홍범도군은 자체적으로 400명의 일본군을 손상시킨 원루구 전투를 비롯 22일의 어랑천 전투에서도 북로군정서를 지원해 300명을 죽였다.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독립군은 1200명을 죽였다. 3000명의 독립군이 1만 5천 명의 일본군을 이긴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청산리 전투를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만의 전투로 잘못 알고 있다. 김좌진의 부하로 참전한 전 국무총리 이범석이 회고록에서 청산리 전투를 북로군정서만의 전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에서도 활약을 보였다. 일본군조차 나는 호랑이 축지법을 구사하는 명장으로 부를 정도였다.